생명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생명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물질을 우리가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단백질과 DNA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무생물로부터 특징짓는 그런 핵심적 그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단백질과 DNA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를 적어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 물질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그 물질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하등하더라도 이런 아메바와 같이 아무리 하등한 단세포 생명체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는 그런 리빙 시스템은 바로 이 단백질과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단백질과 또 최초의 DNA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생기게 됐을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단백질 또 DNA에 대한 좀 과학적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내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우리의 머리카락 또는 손톱, 발톱, 이런 우리의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구성하는 것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단백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스트럭처럴 프로틴, 그런 단백질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 속에서 중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효소라고 하죠. 효소. 아마 여러분이 효소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이 효소도 이제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아주 많은 반응들이 이제 제때제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반응을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효소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엔자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효소도 역시 이제 단백질입니다. 또 아마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백질 한 가지를 소개한다 그러면 이제 히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단백질인데, 이 히모글로빈은 우리 몸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이제 딱 운반을 해갖고 이제 우리 세포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수송 단백질, 트랜스포트 프로틴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화학 반응을 제때제때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운반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단백질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예,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그 화학적으로 어떤 그런 그 물질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단백질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미노산이라고 분류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간단한 탄소 화합물인데, 이런 그 아미노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단위 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뭐 작은 경우에는 수십 개, 또 큰 경우에는 수백 개, 또 그 이상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아미노산의 긴 삿을 해갖고 폴리펩티드 체인이라는 말을 쓰죠. 예? 폴리펩티드 체인이라는 거는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펩티드 결합이라는 어떤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아미노산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펩티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미노산들의 긴 사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 갖고 단백질이 되게 될 때 이게 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수백 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아미노산들이. 근데 이 이제 아미노산들이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여줬지만은 이게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가운데 카본이 있고 말이죠. 카본 주위로 4개의 브랜치가 있잖아요. 4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요 3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똑같아. 근데 요 R이라는 요 사이드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요 R이 20가지가 있어 갖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연에는 이제 이 아미노산이 이제 20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개 중에서 이제 뭐 만약에 헤모글로빈이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산이 전부 뭐 예를 들어서 한 500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쫙 이제 500개가 이제 연결이 되면 히모글로빈이 되는 건데, 이때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
제대로 연결이 돼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영어 알파벳에 26개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2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아주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간단한 I like coffee 라는 이런 그 간단한 그 문장을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써갖고서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이 알파벳 순서를 요 순서대로 이렇게 I, L, I, K, E, C, O, F, F, E, E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이게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되지, 똑같은 알파벳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순서를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네. 똑같은 지금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의미를 전달하고 하나는 전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글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들이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그런 그 원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20개의 아미노산은 마치 영어의 알파벳, 26개 알파벳처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그 폴리펩티드 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폴리펩티드 체인이 정말로 제대로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미노산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마치 여기 영어 센텐스에서 알파벳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의미가 전달이 되듯이 그 아미노산들도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이것이 배열이 돼야, 정렬이 돼야 그게 단백질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많은 단백질들이 이게 뭐 아무렇게나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순서대로 이게 다 정렬이 돼서 이런 그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제 이런 그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떠오르게 되는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이 수백 개나 되는 아미노산들이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도록 해주는 그 힘은 어떻게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와 갖고선 아미노산들이 그렇게 탁 정확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미노산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그 순서를 짝짝 맞춰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그 순서가 이게 정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과학자들이 이제 그 단백질이나 또는 DNA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진행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밀러 유리 실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이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들의 어떤 큰 그런 사슬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60년대 정도 돼갖고서 이제 점점 잘 알게 됐는데, 이제 밀러 유리 실험이 있던 때만 하더라도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이 밀러 유리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됐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단백질도 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그 전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그렇게 이거는 1959년인가 이 종회기원 100주년 기념 해갖고 그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그 유명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자연현상 또 생명체 현상이 다 이제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줄리안 헉슬리가 얘기하듯이 결국 이 우주, 자연, 생명 이런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진화적 그런 관점에서 다 설명될 수 이제 있을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분자들인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지네들끼리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DNA. 그래서 이제 DNA 지난번에 왓슨 크릭 이 중요한 발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왓슨과 크릭이 이것을 DNA의 화학적 구조를 규명한 이래로 DNA가 도대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점점 더 알게 됐는데, 결국 이런 화학식을 보면 좀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간단하게 DNA 구조를 정리를 하면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된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뭐 그 나선의 어떤 그 골격은 뭐 여기 이렇게 나타냈지만은 이 오각형 이거는 이제 그 탄소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는 이제 인산염이라고 불리는 그런 케미컬 그룹이고, 그래서 뭐 이거에 뭐 자세한 어떤 화학적 성분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나선이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나선이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그 화학 물질들로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두 개의 나선을 연결시켜 주는 요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그 뉴클레오티드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뉴클레오티드 염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 간단하게 여기 ATGC로 나타냈는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그 네 가지 이 종류의 그 뉴클레오티드 염기라는 것이 두 개의 그 나선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뉴클레오티드 염기들 사이에 그 수소 결합이라고 불리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선을 안정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화학적 구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 염기들이 이런 그 두 개의 나선을 이렇게 안정하게 그 받쳐주고 있구나, 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염기들이 이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알게 된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크릭인데, 조금 아까 DNA를 그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이 프란시스 크릭이 이제 이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들이 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단백질 합성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DNA 나선을 따라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의 그 서열이 바로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했던 그 아미노산들의 특정한 순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들이 그 가져야 될 그 특정한 그런 그 순서를 바로 이게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뉴클레오티드 염기는 4가지가 있고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네 가지의 그 뉴클레오티드 염기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나타낼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한 거는 이거는 1대1 대응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크릭이 캐치한 거는 이게 트리플릿 세 개가 한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서열 가설이라는 걸로서 이제 크릭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의 서열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1대1 대응 방식이 아니고 세 개가 뉴클레오티드 염기 세 개가 한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서 이 DNA 속에 있는 이런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은 세 쌍이 한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를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세 개의 그런 뉴클레오티드 염기들, 그게 이제 어떤 아미노산들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GTT 이런 쌍은 발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을 코딩을 하고 있고, GCT 이런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염기 트리플릿은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코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요 염기 삼중체 트리플릿을 우리가 코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염기들 세 개가 한 조가 돼서 아미노산 한 개를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DNA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DNA 속에 있는 그런 염기들이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CT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일단 아미노산을 하나 딱 지정을 하고 이 아미노 하나를 딱 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하등하다고 볼 수 있는 단세포 생명체 아메바 같은 경우조차도 DNA에 있는 그런 이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다고 하면은 그게 100페이지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보가
엄청난 양의 정보가 DNA에 그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뭐 아메바가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DNA가 참 놀라울 만큼 작은 물질이면서도 그 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만든 건데, 빌 게이츠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DNA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앞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작은 이 분자 속에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단백질 있잖아요. 그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는 그 DNA에 있어서의 뉴클리오티드 베이스들의 그 서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만약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죠, 그냥 언뜻 보면은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GATC를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막 그냥 배열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내가 보여줬던 이 규약, 어떤 이 대응 관계,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해독해 보면은 이게 GCA는 알라닌, 그 다음에 TH는 타이로신, 그 다음에 AGA는 아르기닌, 그 다음에 CCA는 프롤린, 뭐 이런 식의 그 아미노산이 지금 순서대로 이게 지금 와야 된다라는 걸 지금 지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그 아미노산이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 몸에 중요한 인슐린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기계어로 나타낸 그런 그 프로그램 코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그 일부를 컴퓨터 기계어로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기계어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냥 뭐 0하고 1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쫙 배열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타나 있지만은 이 지금 코드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 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은 0101011 요것이
W라는 그런 알파벳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ASCII 코드라 그래갖고 이진수로서 알파벳을 나타내는 그런 규약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여진 거는 A, 이렇게 쓰여진 건 B,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규약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도 이게 아무렇게나 뭐 영리를 쓴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W, 그 다음에 거는 H, 이런 식으로 쫙 지금 이거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똑같은 방식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네 개의 그 문자 ATGC를 써갖고선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는 이진수 0, 1 요거를 이제 써서 나타내는 거고, 그게 차이고, 뭐 또 한 가지 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ATGC가 화학적 문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화학적 물질로서 지금 ATGC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 말고는 이 두 개가 이 쓰여진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DNA가 정말 그 작은 그런 그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그런 그 정보, 즉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국 DNA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음에 생기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이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의 문제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를 DNA를 가지고 있고, DNA는 바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초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생물학적 정보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죠. 결국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의 문제다. 그렇다면은 이 생물학적 정보라는 것이, 즉 DNA 분자 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하겠지만은 뭐 최초의 생명은 DNA 없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DNA 없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단백질도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백질이 이게 특정한 순서대로 결국 그 아미노산들이 정렬이 돼야 이게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정보의 문제는 설령 DNA가 최초에 없이 단백질만 가지고 생명체가 처음에 생기게 됐다 하더라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백질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정확한 그런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의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역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의 문제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최초의 생물학적 정보가 어떻게 생성이 되게 됐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동안에 그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가설들을 제안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가설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가설들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